연합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제통합 1강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 MBP와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지문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나지문은 아주 쉬웠습니다. 자, 문제 또한 가지문이 어려운 것에 비해서 답이 잘 보이긴 했죠. 자, 그러면 지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입니다. 주제는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 MBP. 이것을 통한 최적 정책의 수립 과정인데요. AI 기능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인공지능 강화학습이란 에이전트는 이 강화학습의 주체이죠.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죠? 그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학습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을 최대화해야겠네요. 자, 이 정책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자,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무엇이 중요할까요? 보상을 최대화하는 결정을 해야겠죠.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은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 MBP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 이 MBP란요,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확실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순차적 차례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코프 특성은 무엇인가요? 지금이 중요하죠. 마코프 특성이란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성질이다. 즉,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의 환경이 S0의 환경이다. 여기서 내가 A0의 선택을 해서 S2의 S1이죠. S1의 환경으로 갔다. 자, 이번에는 S1의 환경에서 어떠한 A1이라는 선택을 해서 S2의 환경으로 갔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건데요. 내가 이 A1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1의 환경에 의해서만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이 A1의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그 이전에 S0의 환경 또는 S1의 선택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바로 앞 단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MBP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던 환경이 상태, 행동은 그대로 행동, 보상,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상태 변이 확률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에이전트에서 관찰되는 환경을, 자, 다시 상태는 바로 뭐다? 그 환경이다. 다음, 행동이란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상태는 바로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운동 상태, SNS, 취침, 카페, 이런 것들이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행동은요, 수학 공부에서 취침으로 가는 행동, 수학 공부에서 영어 공부로 가는 행동, 영어 공부에서 카페로 가는 행동. 자, 이것들이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운동으로 가는 행동을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보상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공부에서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0.6, 이것이 바로 상태 변이 확률이죠.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카페라는 상태로 이동할 확률 0.4, 이것이 바로 상태 변이 확률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쉽다, 그쵸?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각각의 보상이 다 다르다, 그쵸? 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보상 최대화가 최적의 의사결정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정책은 각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묶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운동으로 갔다가 마지막 취침 이후로는 갈 수 있는 화살표가 없다, 그쵸? 운동으로 갔다가 취침으로 가는 정책이 있고요. 카페로 갔다가 다시 영어 공부로 갔다가 운동으로 갔다가 취침으로 가는 정책도 있을 것 같고요. 카페로 갔다가 수학 공부로 갔다가 다시 영어 공부로 갔다가 운동으로 갔다가 취침으로 갔다라는 정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보상이 최대화되는 것이 최적의 의사결정, 최적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 상태는 공부 또 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 공부, 운동, 카페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운동으로 갈 수 있고 또 화살표가 카페로 갈 수 있다, 그쵸? 자,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데 선택한 행동에 따라 다음 상태인 카페,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자, 이동할 확률은 뭐였죠? 상태 변이 확률이었습니다. 상태 변이 확률은 각각, 자, 카페는 0.4, 운동은 0.6입니다. 0.4와 0.6으로 주어져 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그리고 이때 보상은 각각, 자, 카페는 보상이 플러스 1이고요. 운동은 플러스 10입니다. 자, 보상까지 받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확률과 보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 보상이 최대일까? 운동으로 갔다가 취침이 최대일까? 카페로 갔다가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으로 가서 취침하는 것이 최대일까? 카페로 갔다가 수학 공부를 했다가 취침하는 것이 최대일까?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겠다. 그쵸?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종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자, 그냥 보상을 더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산에 사용되는 가중치가 바로 뭐다? 감쇄 괴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쇄 괴수까지 계산을 한다면 아주 복잡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어 시간이고 이건 수능 특강 국어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이 환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중치, 즉 감쇄계수입니다. 자, 감쇄계수는요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보상값에 어떤 가중치, 즉 감쇄계수가 곱해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중치, 그 감쇄계수는 0에서 1 사이랍니다. 0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0.0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0이면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미래의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1이다. 꽤나 큰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자, 꽤나 큰 가중치를 준다는 것은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 즉 미래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보상이 중시하다. 멀리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가중치를 어떻게 보상에
곱해서 환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 보상과 감소의 개수가 정의되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상태 가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상태예요.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총합이 상태 가치죠. 자, 다음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영어 공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은 상태 가치였고요. 영어 공부에서 내가 운동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죠. 그 보상 또는 내가 카페로 갔을 때 카페 갔다가 다시 영어 공부 가서 운동까지, 마지막은 취침이니까요. 운동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영어 공부에서 카페를 선택했을 때 수학 공부 갔다가 취침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상태 가치고요. 어떤 행동, 운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행동 가치입니다. 카페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행동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때 행동 가치의 최대값입니다.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치 중에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이 최대값은 상태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여러분,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행동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행동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바로 상태 가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최적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방금 말했던 거죠. 가장 행동 가치가 클 때의 기대 가치가 상태 가치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결국 최적의 선택은 바로 무엇이다? 상태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 아마 행동 가치 중에 가장 큰 값이겠죠. 그 큰 값을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을 우리는 최적의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요, 감소의 개수를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 공부에서 운동으로 바로 가는 것이 보상이 가장 크다. 그렇죠. 영어 공부에서 카페 갔다가 다시 영어 공부로 간다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받기 때문에 운동으로 간다라고 해도 큰 값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뭐다?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문이었는데요. 마지막 문단에서 정보가 조금 더 저희에게 정확하게 주어졌더라면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가보다는 비교적 쉬운 나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제, 효율적 시장에서 주가의 임의 보행 현장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장이 아니라 현상 되겠습니다. 보인 김에 고쳐볼까요, 여러분? 현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1문단입니다.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해서, 내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자, 그것을 가정하여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모든 정보로 어떻게 내가 기대를 형성해서 주가가 변동하는지이죠. 이 모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주식을 왜 살까요? 1번, 배당금을 받거나, 내가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거나 10주 가지고 있거나 100주 가지고 있거나에 따라서 배당금이 다르겠죠. 한 주당 주가, 10주당 주가, 100주당 주가를 곱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당금을 받거나 또는 매도를 통한 자본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올랐는데 주식 가격이 15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 15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다시 매도하면 5만 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요. 자본이득은 결국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배당금은 주가와 관련이 깊으니까요. 자, 배당금에 의해서 이 자본이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미래의 배당금은 불확실함으로 우리가 주가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이 미래의 배당금 얼마 받을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확실하지 않으므로 주가는 미래의 배당금에 대한 다음 이 페이지는요. 제가 가지문과 나지문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복습하실 때 이 정리본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읽으시면 좋겠죠. 읽으면서 다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래에 대한 배당금은 불확실하므로 주가는 미래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에는요,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기대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건부 기대치란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현재까지의 정보입니다. 내가 과거 말고요. 현재까지 모아온 정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정보가 획득된다라면 조건부 기대치는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보가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하는 거죠. 즉, 주가 변동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보시면 조건부 기대치는 현재까지의 정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면 조건부 기대치가 변하면서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입니다. 자, 다음 문단 가볼게요. 조건부 기대치는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므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예측 오차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오차가 생길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주식이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것인데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초한다 했죠. 자, 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차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즉,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주가가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죠.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 자, 즉 기업이 만약에 아주 빨리 성장할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가가 기업의 가치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차익 실현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주가가 따라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익 실현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덜 올랐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면 이 주식을 빠르게 사겠죠. 이게 빨리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게 기초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에는 정보 누락이나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빠르게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평가된 가격은 누락된 정보 없다고 봐야 돼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주가는 일정한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왜요, 여러분? 정보에 따라 변하니까요. 정보가 적으면 뭐 작게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많이 반영되면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 보행 현상, 아까 고쳤던 거죠. 임의 보행 현상이다 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다시 임의보행 현상은 정해진 규칙성 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만약 현재의 주가가 알려진 정보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면, 정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향후 가격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주가가 작아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좋은 소식이라면 주가는 오르고, 망할 거야 이 회사 나쁜 소식이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격의 조정 속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면 조정 속도가 빨라지겠죠.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할 수 없다. 효율적이면 가격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빨리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즉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정보가 남아있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남아있다면 차익 거래로 인해 즉시 주가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아직 주식이 내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익 거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주식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하여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으며 가격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과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점점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없고요. 앞으로 오를 거야,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또 오르겠지라고 예상할 수 없다. 과거 패턴으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일단 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선택이다 라고 했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배당금은 불확실하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나왔죠.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이 기준이다라고 하지 않았고, 자, 아까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부 기대치가 기준입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되지 않겠네요. 3번 보시면요. 가와 달리 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들 속에서 이미 끝났죠, 여러분. 순차적인 상태는 나가 아니라 가입니다. 네, 땡.
4번 나와 달리 가는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는 정보죠, 여러분. 정보. 이 정보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둘 다 방향이 틀려서 순서가 틀렸죠. 나와 달리 가. 가와 달리 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틀린 선지였고요. 5번 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을 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합리적 행동이 비합리적인 행동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합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 행동에 대한 설명뿐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의 MB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감쇄개수의 크기가 감소할수록인데 자, 감쇄개수는 0에서 1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감소할수록은 0에 가까울수록입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에 가까우면 미래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2번. 어떤 상태에서 행동에 따른 보상은 직전 상태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직전 상태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MVP, 마코프의 성질입니다. 마코프 특징은 현재까지 상태만 고려한다. 과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2번입니다. 3번. 각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겪는 시행착오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상은 이 행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보상의 합을 최대로 하는 각 상태에서의 행동의 집합을 최적 정책으로 도출한다라고 했는데 보상 최대치가 최적의 정책이다. 여러 번 봤습니다. 5번. 어떤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상태로 이동할 때 상태 변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림 잠깐 보시면 영어 공부에서 운동으로 갈까요? 카페로 갈까요? 플러스 1이죠. 수학 공부에서 취침할까요? 영어 할까요? 플러스 1입니다. 국어 공부에서 국어 공부할까요? SNS 할까요? 수학 공부할까요? 더하면 1입니다. 네, 더하기 쉽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기억, MDP와 니은, 효율적 시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함을 전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미래의 가치를 환산할 때 기억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감쇄계수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영어 공부에서 운동으로 할 수 있고 카페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쇄 개수가 운동도 0.5, 카페도 0.5일 수는 있겠죠? 반드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측은 현재에만 의존함을 전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2번에서 봤던 거죠. 네, 과거는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억은 현재까지 상태, 니은도 현재까지의 정보였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경로가 현재 상태를 구성한다. 이미 틀렸죠? 4번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미래에 실현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미래에 실현 가능한 결과, 주가라고 볼게요. 자, 이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정보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얼만큼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었죠. 왜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정보 없이 미래를 예측해야 함을, 니은은 과거 정보만으로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4번이에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A의 특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A는 임의 보행 현상이었죠. 자, 보기 읽어볼게요. 합리적 기대란 경제 주체가 경제 변수를 예측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또 나왔죠? 모든 정보. 그러나 경제 주체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적인 기대가 완전한 예측을 보장할 순 없다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기대 하에서도 예측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유는 합리적인 기대가 완전한 예측을 보장하지 못하니까요. 자,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즉각 수정되어 동일한 오차는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주가 변화만을 기준으로 과거의 변화죠. 미래 주가를 전망하는 경우 같은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앞에서 봤던 단어네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과거의 주가 변화만으로 미래 주가를 전망하면 어떻게 오차가 발생할 건지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 보행의 특징을 골라볼게요. 1번. 자, 임의 보행이란 과거에 발생한 예측 오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임의보행은 체계적인 예측 오차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2번 예측의 기반이 되는 정보가 쌓이면 예측의 정확성은 정보가 많아지니까요. 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틀렸네요. 3번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경향성,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네, 임의보행은 체계적 예측 오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파악되지 않았던 정보가 입수되면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반영되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정답 4번이겠네요. 자, 5번입니다. 발생 가능한 사건이 아닌 발생했던 과거 사건에 의존한다? 아니죠, 여러분. 현재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과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쉽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통합 1강에 대해서 저희가 지문도 분석하고 문제도 풀이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그러면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